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 스스로 막 좌절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그럴 때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싸다구죠. 뺨을 세게 때리는 진짜. 되게 엄청 사실 유명한 분이에요. 투자자들 사이나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백만, 네. 수천 명 정도의 부자가 나왔을 거예요, 정말.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너무나 많지. 하는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이 미래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던지 간에 뭘 하던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해라. 승자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느라 바쁘다. 제가 너만이 만나기 전에 이랬어요. 뭐 회사에서 선배들 막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책 읽고 이런 거거든요. 막 그런 거 찾아보는. 근데 찾아봤는데 다 막 뭐 몇 억, 몇십억 막 이런 거예요, 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였죠.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제가 200만 원을 모아요. 100만 원 빼고 내가 쓰는 거. 그럼 200만 원이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예. 그러면 10억을 내가 모으려면은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0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전형적으로 현재 방정식에 현재 상황을 놓고 그게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만 단순하게 그렇지. 계산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글귀가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 중에 이게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고민들이. 근데 특히 20대, 30대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거기서 내가 좀 나아지겠다라는 희망이나 긍정적인, 개인들의 성향들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찾아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면서도 이런 거예요. 뭐 뾰족한 수 있겠어? 뭐 저 사람 뭐 그냥 운 좋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운 좋았던 거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베이스가 이런 거라는 거죠. 내 현재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승자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패자는 달리기 전에 계산하느라고 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그거를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투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저는 일단 제가 제 성격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제 성격 중에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는 일단 별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막 해요. 물론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막 하는 게 진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일단은 막 내지르셨으면 좋겠어요. 다 투자를 내지르시라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전 편에서 얘기했던 뭐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당장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이런 걸 못 느꼈었는데 제가 투자를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워킹맘이 이제 직장인 투자자로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고, 또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낯선 지역을 임장을 간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활동들이 익숙하지 않고 경험도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맞아요. 하기도 싫어지고 하기 싫지. 하기도 싫어지고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실력이 늘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투자로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상당히 좀 많이 났었고,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별로 저한테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사기를 다 꺾어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조금씩이라도 하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미래에 어떤 뭐 정말 뭐 뛰어난 그 투자자가 될지 이거는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그래도 지금보단 나아질 테니까 지금 하나씩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강의 계속 듣고 시키는 거 그냥 과제 주어지는 거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과를 이제 내는 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을 기준으로 내 앞날도 이러겠지? 이런 생각은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만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보면은 뭘 배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라 이런 글이 있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라. 제가 이때 당시에 그 회사 일이랑 투자랑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바뀌면 그 부서 이동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상당히 이것도 힘들고 투자자로서도 배워가는 것도 힘들고 그럼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놓은 게 직장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장을 좀 약간 내려놓고 투자로 좀 집중을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시간을 좀 투자로 쓰면서 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늘어나고 직장의 업무를 좀 더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또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처럼 될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맞아요.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너바나님이나 너나님 좀 될까? 맞아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들이 말해준데도 믿지 못할까? 왜냐면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뼈를 때리는데 승자는 먼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는 바쁘다. 이게 유대 경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제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그게 내 행복이니까 도와줘요. 근데 진짜 제가 도와준 사람의 90명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빼먹지 않을까? 왜 저를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요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내가 될까? 너나님이 정말 저는 되게 지금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100명 중에 그 한 명? 너나님은 진짜 거의 그쵸. 너나님 제가 얘기하면은 일단 이 사람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그냥 A라고 얘기하면 A를 먼저 하고 있어. 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먼저 하고 있으니까 경험하니까 알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가끔 신기해요. 가끔 저도 이제 잘못 말할 때가 있거든요. 구렁텅인데 들어가 그랬는데 구렁텅이었는데 때가 있어. 아이쿠야. 근데 직접 갖다 나오더라고. 나오면서 너는 여긴 아니네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한 70%는 맞거든요. 70, 80%는. 물론 여러분 마음도 알아요. 사기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사기꾼을 피하는 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결과를 냈어야 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부자가 아닌데 뭐 그렇게 사실 여기 나와서도 막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 많거든. 나는 아예 듣질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부자가 돼야 돼.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얘기한 사람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투자자로서는 어떤 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선의가 있어야 돼. 선의가 도우려는 마음, 순수한 마음.
근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막 그런데 막 되게 같이 공투를 한다든지, 내가 큰 돈을 들여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실 이거 해도 손해를 내가 어떤 걸 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가진 게 쥐뿔도 없잖아요. 쥐뿔도 없으니까 내가 내 시간 갈아 넣어서 내 실력 넣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어차피 난 경험을 쌓은 거니까 그런 마음을 했던 거거든요. 당장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경험을 일단 해본 것 같아요. 내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거는 뭐 누구니까 되는 거고 누구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이니까 제가 약간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약간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바뀌고 싶어 하는데도 다 알려줘도 좀 이렇게 뭔가. 계산하는 거죠. 네, 이런 거에 너무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어디서 사기 당하면 안 되니까 저도 이해는 되는데 조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아까 말한 제가 몇 가지 부분들, 사기꾼 피하는 법이랑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저는 의미가 좀 해봐도, 아니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성공이 안 된 거거든. 내가 했던 방식이 지금 내 집 빼놓고 순자 사는 10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사실 솔직히 자본주의에서 부자 된 법을 모르는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룬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저는 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너가 얘기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 글귀 읽으면 딱 드는 생각이 저스트 두 잇이잖아요. 그쵸. 시작해라. 야, 뭐 이렇게 죄고 앉아 있어 일단 이거거든요. 고. 근데 그거 맞는 말인데 대부분 다른,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이나 이런 데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나와요. 일단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근데 그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할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거냐면 그 근본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실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는 그 솔루션, 내가 어디선가 받은 누군가의 조언이라든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이 믿음을 결정하는 건 그건 뭐냐?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 믿음은 뭐가 결정하냐? 제가 보기에는 경험, 본인의 경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겪어본 거를 누가 얘기하면 믿어요.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되게 많이 들었거나 그런 경우엔 믿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까 너바님이 얘기하신 게 진짜 정확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수영을 배우고 싶잖아요. 제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저는 수영장에 가겠죠. 수영장에 갔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영장에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막 되게 잘 알아. 막 야야 막 하면서 막 이래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수영 가르쳐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배우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수영을 진짜 잘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수영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수영한 얘기를 해주실래요? 비디오, 동영상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그걸 해서 그 사람 진짜 잘한다. 그리고 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은 일단 제 생각엔 거의 100%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만약에 그 조언대로 내가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실행하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실행 안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부족하구나. 그럼 이 믿음과 신뢰가 왜 부족할까?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한 게 증빙이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얘기할 때.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과의 수레바퀴는 되게 늦게 돈다고. 천천히 돈다. 천천히 네. 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뭐 10억 벌고 싶어요, 10년 안에. 한 1년 하면은 왜 나 10억 못 벌었어요? 막 그래요. 아니, 그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나 그거 너무 자기가 힘들어. 지금까지 살면서 10년 동안 10억 못 벌었는데 왜 이거는 1년 만에 10억을 벌 거 생각해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자기 월급 받는 거 뻔하게 있는 건데 그런 거가 세상에 없다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먼저 간 선배들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보라고. 왜냐면 그렇게 내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당장 1년 고작 6개월 1년 해놓고 세상에 어떤 일 다 그렇지 않아요? 1년 했는데 뭐 아니면 뭐 몇 개월 했는데 막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1년 하면은 막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야구 1등 하고 막 피겨스케이 1등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런 조급증도 많고 처음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왕 할 거면 그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그냥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손 실 볼 건 없잖아, 솔직히 본인이. 없죠. 그렇잖아. 네. 근데 나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난다.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네. 그거 사기 있었던 거 아세요? 저희- 그 유튜버? 네. 넣었어요? 아니. 저희 직장에서 아, 진짜? 직원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진짜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 얘기 나왔으니까 하면 그러니까 그게 미래를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섣불리 섣불리 계산했는데 자기가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아서 뭘 해야겠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아니, 돈 10억이 이게 장난이냐고요. 돈 10억이. 아까 제가 월 200만 원씩 모으면 돈 10억 모으려면 5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내가 벌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빨리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뭐 저랑 투자 공부 같이 하는 우리 월부학교 분들 얘기하다 보면 투자금 떨어지면 힘들어하거든요. 그쵸. 투자금 떨어지니까 힘들대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자산 얼마, 뭐 순자산 얼마 이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산 얼마, 순자산 얼마를 목표를 달성하는 게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실력을 쌓는 기간 3년, 기다리는 기간이 7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산 시장은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 돈 3억이 있다. 지금 현재 현금 3억이 있다. 그럼 3억이라는 그 투자금을 한 달 안에 다 쓸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이미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3억이라는 투자금을 한 달 안에 쓸 수 있을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근데 그 손을 아무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까지는 거기까지거든요. 돈을 투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샀는데 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누가 그래요? 오른다고, 바로 오른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거 할 때도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너바님 사기꾼 걸러낸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 유튜버가 영상에서 20대 여자분이 벤츠 끌고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는데 이거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요행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좌가 내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맡기면서 성공하길 바라면은 그거는 사기꾼들한테 딱 걸리기 쉬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등기도 네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되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의 계좌에 넣어서 그 계좌가 되게 뻥 터질 것 같이 바라는 거는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 넣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거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10년 안에 10억을 벌겠다는 마음이면 8년은 내가 나무를 깎아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야구 선수랑 똑같아요. 8년을 운동을 해서 체력을 뭔가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2년 동안에 연봉 협상으로 내가 뭐 10억을 벌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그냥 고등학생, 초등학생 야구 선수인데 당장 막 돈을 벌겠어 이런 마음이면 물론 지금 자산시장에서는 잘 뭐 씨알도 안 맥힌 소리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만 해보자, 내 인생. 왜냐면 10억이라는 돈이 월급쟁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년만 진짜 한번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지처럼 살아보자. 피난민처럼. 언젠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니까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당장에 뭐 이제 1년, 2년 했는데 조급한 마음이면은 그건 진짜 가난한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그시 내가 가는 길에 미래 선배들이 잘 돼 있으면 그럼 버티고 기다리면 돼요. 그죠? 네. 네. 그럼 돼요. 근데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진짜 그럼 약간 가난한 사람의 특성을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본인이 맞아요. 돈 잃었으면 너 억울하지라도 않지. 사기 당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엄청 속상해요. 그 돈 막 그렇게 사기를 당하니까.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사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폭탄 돌리기처럼 그래도 나까지는 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또 요즘에 사기꾼들 어떻게 사기치는 줄 아세요? 돈을 처음에 넣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값이 떨어졌는데 값이 떨어져서 운영하는 총자산 크기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똑같아도 돈을 내가 너한테 약속한 만큼을 못 준다. 돈을 더 넣으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2번, 3번을 빨아먹는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막 하나 하고 하나 했던 사람이 2개, 3개 계좌를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간접 경험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하지 않나? 그러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약간 는 것 같은데 난 보니까. PD 수첩에서 뭐 이런 건데. 아니, 저희 너무 잘하는데 저희 지금. 남편이 와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넣었어? 그러니까 어. 나는 안 했는데 네, 어. 그렇게 하더라 많이. 아, 그래? 근데 그게 최근에 딱 터졌어요. 맞아요. 아니 본 얘기를 되게 남처럼 잘한 것처럼. 제가 원래 좀 말을 실감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능력인 거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버리는 거. 근데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을 세이노님이 여기다 칼럼으로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면은 내가 어떤 습관을 버려야겠다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고소득 시대의 가난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중 하나를 안고 있다. 첫째, 가족 중 한 명이 술이나 도박, 과소비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2번째, 가장부터 뭔가 손쉽게 돈 버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떼돈 벌 기회만 찾는다. 셋째, 가장이 자신의 일당을 얼마 이상으로 정해놓고 그 이하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가난하다. 거지 같은 생활을 할지언정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넷째,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각각 소비한다. 다섯째,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보내려고 또는 그 자식들이 본인들의 성적은 뛰어나지 않은데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를 쓰고 대학에 가느라고 가족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바람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 이거는 정말 알면서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해줘월부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사연이 일주일에 되게 많이 와요. 거기 읽다 보면 제가 패턴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패턴이 이 5개 중에 하나가 많아요. 진짜 정말 이게 진짜 세이노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주변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얘기 해갖고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욕먹을 일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실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5개 중에 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 행동은 지금 나를 가난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글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혼일 때는 이 4번째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면서 소비한다. 이게 제일 많아요. 네, 이게 가장 제일 일반적인 많아요. 상황인 거죠. 그 외에 뭐 빚보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좀 약간 좀 특이한 점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4번째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희 엄마가 처음에 혼자 이제 돈을 버시면서 저희를 키우다가 저랑 오빠가 이제 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이 3배로 늘어났어요. 둘이 이제 돈 버는 사람이 3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각자 소비를 하고 돈을 모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와 나의 그런 생활 패턴이 이런 거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됐어. 뭐 차를 사고, 뭐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뭉치지 않으니까 주거는 그대로였어요. 주거의 질은 여전히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고, 소비만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좀 돈을 좀 뭉쳤더라면 우리가 좀 집을 같이 이렇게 주거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빠랑 나랑 좀 더 그 돈을 엄마랑 같이 뭉쳤더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결국은 엄마가 저희보다 돈도 덜 버시는데도 더 많이 모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조금 더 넓은 그 좀 전세로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남편의 그 월급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 생기고 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소득이 뭉치니까 확실히 또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소비를 나 혼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를 써야 되니까 소비는 통제하게 되고 소득은 이렇게 뭉쳐져서 더 커지고, 이걸 이제 불리게 되면서 확실히 자산이 커지는 걸 실감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상황과 지금 상황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아, 이게 그 말 뜻이구나. 또 주변에 보면 맞벌이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치고 이렇게 쉽게 자산을 불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성인이 돼서 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부부가 월급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러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절대 힘들다 생각해.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가. 돈 모으기가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잣돈이 모아야지만 이제 뭐가 되는 건데, 종잣돈 모은 단계가 안 되면 사실은 뭐 투자하고 자시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부부 각자 하시는 분들이 요새 또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근데 많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 대부분 다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한 게, 부자는 월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쌓아놓은 자산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는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각자 관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합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이 책을 거의 성경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정말로 이 책하고 부자 아빠 하나 아빠는 정말 수없이도 읽었고 힘들 때마다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저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혹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내가 그럼 기회가 없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과 이거예요. 과연 그런가? 몇 년만 일을 악물고 한다면 수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먼저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뭐 절대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남들이 꺼려하는 일에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체면 따위를 던져버리고 남들 사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여기도 막 중간에 막 되게 막 처절하게, 이렇게 나와요. 전쟁 피난민처럼 살면서 절약하고, 절약하라. 가족의 수입 모두를 합치고, 이자를 은행보다 더 주는 곳에 저축하라. 그 절대 사기꾼들을 피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가, 저는 이게 피난민 이 부분을 되게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지처럼 살았어요. 진짜 정말로 정말 거의 한 10년간 옷을 안 샀어요. 10년 동안이나? 네, 10억 달성할 때까지 정말 옷을 안 샀어요, 제가. 대신에 이제 와이프 백은 사줬어요. 진짜 그지처럼. 그래서 그때 양복이 제가 양복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임장할 때마다 그 양복을 입었었어요. 근데 그 양복이 이제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근데 그 양복 입고. 근데 그 양복이 바지가 구멍이 난 거예요. 바지가 안에가 아니라 그 손 들어가는 데 있죠. 호주머니. 호주머니. 앞쪽에.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이로 가려지잖아요. 아. 그리고 10년 동안 진짜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여기를 정말 약간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은 제 월급이 되게 얼마 안 됐었거든요. 부부 합쳐가지고 35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쳐 350이면 사실은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10년 전이라도. 근데 진짜 아껴 살았거든요, 그지처럼.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대부분 돈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저처럼
막 워낙 각봉이신 분이라면 이제 조금 이 책을 좀 한번 보시고 되게 아끼시는 시기를 한 번쯤 겪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좋아요, 사실은. 나중에도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한번 해놓으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안 쓴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저 1년에 알지만 1년에 한 달은 알았어요. 해외에 살고 제가 뭐 사실 사고 싶은 차도 사고 뭐 그냥 뭐 주변에 뭐 몇십만 원짜리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렇게 해요. 근데 기본적인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느낀 바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저는 돈 때문에 안 돼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또 자포자기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과정이 되게 약간 엄청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뚫고 넘어갔던 과정이. 나 힘들었잖아. 네. 저 막 택시비 없어서 아끼려고. 그때 돈 없어서 한강대교인가 어디 걸어가고 그랬어. 아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요. 막 저는 막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돈이라는 걸 아끼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적이 없는데 제가 우연히 그때 무슨 글을 봤어요. 무슨 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글에서 나한테 붙어있는 안 좋은 습관을 다 떼어내고 싶었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쓴 글에 온라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저희 카페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제가 2016년 7월 달에.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돈을 현금만 쓰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천에 임장 갔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계산을 잘못해서 그날 이렇게 사 마시면 안 되는 걸 사 마셨어요, 제가. 비타오백이었나, 카페라떼였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지하철역에 딱 갔는데 막차 타고 거의 항상 12시 차 탔으니까 지하철 타러 딱 갔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가방 뒤지고 그랬는데 없지. 카드를 아예 안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였는데 그때 부천에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강서구까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근데 임장이 원래 맨날 단련이 돼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리 자체는 안 그런데 그때 마음이 힘들지. 거기가 길이 어떠냐면요. 거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잘 모를 거야. 김포공항에 있으면 김포공항 외벽에 다 위에 그 군대 철조망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하는 맞아요. 게 쳐져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도. 근데 제가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 순찰 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양복 입고 이스트팩 가방 큰 거 메고 운동화 신고 가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뭔가. 노숙자. 그래갖고 막 경찰차 다가올 때 엄청 긴장하고 막 나한테 말 걸까봐. 타진 않았어요. 말하기도 그래. 비타오백 먹어가지고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비타오백 먹었는데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닌다고 말한 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되게 막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그때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마치 이런 느낌? 부자들이 다 했던 걸 내가 하고 있는 느낌? 부자들은 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안 해봤잖아.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느낌? 좀 전에 너바님 말씀하신 뭐 가족들끼리 통장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너무 현실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자기 가정에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이 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힘든 거는 부자가 했던 걸 하는 거고 내가 또 다른 의미에서 힘든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가. 확실히 통장을 따로 쓰면 소비를 서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제가 물어봐요. 배우자 얼마 버는지 아세요? 배우자 지난달에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마치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가득 차게 모으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귀가. 이분이 소득세만 10억을 내는 맞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책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 글을 네.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주는 책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나는 믿는다. 당신 역시 그런 책들을 읽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독서 습관을 가져라. 첫 번째,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실용성이 약한 지식이나 이론은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깡그리 무시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세 번째,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책에서 보았기에 알고 있거나 실천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은 과감하게 넘어가라. 네 번째, 책을 깨끗하게 다루지 마라.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읽어 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낙서도 해라. 다섯 번째,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교과서가 아닌 이상 무슨 책이든 2, 3일 안에 끝장을 내야 전체 맥락이 잡히는 법이다. 여섯 번째,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마라. 옛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효율을 중시하라는 말이다. 삼국지를 읽을 시간이면 다른 실용적인 책 10권을 더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서평을 읽을 때 주의하라. 인터넷 서점의 서평란에서 경영에 대하여 아무것도 경험한 바가 없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어떤 경영 서적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을 보고 나는 실수를 금치 못한 적도 있다. 사실 여기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은 반드시 하시면 진짜 도움이 된다 싶은 거 7개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내용이 뭐냐면 현실에서 통하는 생존형 실전 독서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책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으실 때 이 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강조해서 책에다가 막 낙서하라고. 근데 책에다 낙서할 때 남의 책에다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빌려서 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저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책은 사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처음에 투자 시작하고 너바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바나님, 저는 투자가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영역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누가 찍어주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바나님이 저한테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100권을.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책 100권을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책이요? 나는 당연히 막 현장에 가고 막 그 부동산 투자자들 그 느낌적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요? 책을 읽으라고 100권을.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찾아봤는데 세상에 부동산 책을 다 합쳐도 100권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부동산 책 다 합쳐도 100권도 안 됐어요. 한 50권밖에 없었어요. 살 수 있는 책도. 그 고민이 됐죠. 야, 이걸 다 사? 이거 책값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책값이 얼만데 이걸 다 사? 근데 제가 샀어요. 그냥 사고 딱 사서 이 2개로 나눠요. 읽으면서 소장각, 되팔각 이렇게. 소장해야 될 거, 되팔아야 될 걸 가르고 되파는 거는 다시 되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거기다 쓰면서 책을 읽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실전적 책을 읽어라. 뜬구름 잡는 거 읽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제 소신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돈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재테크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경제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막 어려운 그래프 있고 인플레가 어쩌고 무슨 미국 연준이 어쩌고 이런 거 읽어도 도움 안 돼요, 별로. 그냥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써 있는 책 읽는 게 훨씬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골라서 가급적이면 먼저 읽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너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책 100권 읽거라 이런 얘기가 꼭 너나님을 손절하려고 내가 저 순간 그런 생각인데 100권 읽을 때까지는 할까봐. 100권 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마. 내가 항변을 하자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같은 물의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되거든요. 이 세노님 가르침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같은 물의 여러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 건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실전을 다룬 책을 또 읽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내가 이 상황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거든요. 새로운 걸 뭔가 시작할 때,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책을 좀 그 분야의 책 100권 정도 읽어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책 100권 정도 읽고 나서 좀 강의 들으면 대충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찐이다라고 하면 진짜 만나요. 만나서 이제 필요하면 상담료를 내든지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얘기한 거지. 뭐 제가 나나님을 뭐 손절하는 것도 이게 약간 방송이 편집되면 제가 뭔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사실 그래서 얘기한 아니 거예요. 저는 듣자마자 그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준 거야. 진짜 지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단 얘기해준 말이야?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코코님은 이 부분 어떻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되게 좋아하는 책을 위주로 읽었어요. 에세이, 맞아요. 소설, 뭐 그냥 힐링되고 위로되는 그런 책들을 읽었다가 물론 중간에 뭐 자기계발 책도 읽었지만 자기계발 책을 읽어도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었다가 이제는 필요한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테크에 관심 갖고 부동산이랑 주식을 어떤 거를 볼까 하다가 주식이 그래 좀 더 접근하기 쉬워서 주식 공부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책을 어떤 걸 읽는 게 좋을까 했더니 본인이 읽지도 않으면서 맹큐의 경제학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책이 있어? 되게 좋은 책이야. 훌륭하신 이거 꼭 분이다. 읽어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찾아봤어요. 일단 주문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완전 두꺼운 거예요. 맞아요. 거의 무슨 전공서적이에요. 전공서적 같은 맞아요. 그런 전공서적이야.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전공서적이야. 그래갖고 이거 자기 읽었니? 그러니까 아니 좋은 책이야. 좋은 책이에요. 그냥. 맞아. 이게 되게 좋은 책이라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읽어봤는데 이게 안 읽히더라고요. 도저히 읽히지가 않아서 제가 그건 이론서 완전 네, 너무 수험서니까 이론서여서 수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차라리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던져줬어요. 안 읽어 본인도.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에 주식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그럼 공부해볼까 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 책은 좀 여성 투자자분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비 재테크 예전에 그리고 뭐 김유라님이 뭐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이런 책들이 오히려 좀 공감도 가고 왠지 좀 실전적인 내용이어서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그런 책 읽고 또 만화로 된 부자사전 책 있잖아요. 허영만. 네, 그 책도 상당히 재밌어요. 만화로 형식 두꺼워도 만화로 돼 있어서 되게 부자들이 이런 거구나.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배우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독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계속 책을 읽었다면 안 읽었을 거예요. 물론 관심 분야가 있으면 계속 읽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알고는 있어. 근데 그 관심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관심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일 하다 보면 책을 읽어야 되긴 하지만 안 읽어지는데 그때 제가 꾸준히 읽을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월북 카페에서 독서 스터디가 있었어요. 맞아요. 독서 스터디를 독서 스터디 운영을 하면서 이걸 필독서를 포함해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 참가비 10,000원을 줬던 걸 다시 환급을 해주고. 네.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필독서 읽고 몇 권의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겨서 성공을 하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프 모임을 뭐 저자 특강이나 선배들의 맞아요. 그런 투자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프 모임이 있으니까 읽기 싫어도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야지만이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일상생활에서 도서가 우선순위가 되고 또 그런 모임을 갔다 오면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자극을 받고 이걸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독서 모임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도 있고 트레바리도 있고 있잖아요. 이걸 왜 돈 내고 하지? 막 처음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가 이 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중에 보면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책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약간 불쾌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 책 약간 맞아요. 좀 되게 세잖아요. 그리고 이게 괜히 욕먹는 느낌.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또 욕설이 좀 있어요. 네. 뭐 되게 센 욕설은 아니지만 욕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보면서
약간 근데 이제 저자가 했던 말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코코님의 말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문구는 고민에 대한 거거든요. 10분 안에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오직 당신이 걱정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치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10분을 당신은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린다. 사실을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너무 제 삶에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그래서 써보라고 하거든요. 고민을 써봐라. 이게 카네기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쭉 써봐라. 써보니까 걱정거리가 비슷한 말이에요. 걱정거리를 쭉 적어보면 그 걱정거리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보일 것이다. 그걸 먼저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라. 이거인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키포인트가 적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적어보는 거랑 안 적어보는 거가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그냥 내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이게 눈에 이게 구조화가 돼서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막 고민이 꼬리를 물고 맞아요. 이거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막 이거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원래 고민하던 거에서 또 멀리 도망가요. 다른 거 생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걸 일단 써본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중에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따져본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버리고 할 수 있는 거를 10분 안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안 되면 일단 넘어가고 다음번에 다시 생각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10분 고민해서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0분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떡하냐. 그거 그냥 무시하냐.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 일이든 뭐든. 그럴 때는 그거를 일단은 10분 동안 생각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걸 끊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다음날 한다거나 그날 저녁 때 한다거나 어쨌든 그 고민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고민은 10분을 안 넘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딱 집중할 그 때. 시간에만 그리고 하는 이 거. 내용은 또 몰입에 나와요. 그러니까 몰입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몰입의 단계, 황농문 교수님이 네. 쓰신 저희 유튜브에서도 했던 거. 네. 그 몰입 책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몰입의 단계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몰입이 24시간 몰입 단계가 최고 단계인데 거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 테니스 칠 때 빼고. 그 중간 단계가 15분 고민하기, 15분 몰입하기. 몰입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15분 정도 고민하다. 그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복잡할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나 가르침도 그렇고 기존에 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새로운 또 고민이 하나 이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써보고 뭔데요? 내가 이걸 함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삶의 또 다른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했을 때 내가 얻는 거는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이고 그 부분을 종이에 기록을 해보고 이랬을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기록을 그러니까 해보니까 조금은 더 명확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진짜 딱 10분 안에 딱 결정을 내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또 아무래도 제 결정에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또 주변 가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고 가족들 합의는 두 번째고 나부터 정리가 돼야 돼서 최근에 진짜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빨리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을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좀 이 방법을 좀 썼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계속 이제 결정 중이긴 한데 이 방법이 좀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되게 두리뭉실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라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시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요즘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은퇴하시려고요? 네? 은퇴하시려고요? 아니 난 척 보면 척이지 은퇴해봤잖아.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하세요? 너나이님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업으로. 네. 그 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했죠. 저는 그리고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여기 너만 계시지만 내가 좋아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없으면 퇴사했을 때 시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좋아하는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도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 그거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했을 때는 날개를 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시간 관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고민을 진작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요? 혼자 고민은. 제가 불연한 게 그거였죠. 네. 시간 관리. 네. 일단 책 내용을 네. 저기 하면은 따로 얘기. 사실 그 코코님 얘기한 것 중에 저도 좀 많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드리면 고민이 있으면 좀 적어보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에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 그러니까 이 70%는 이미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안 일어날 거나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인 거지, 걱정.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들. 크게 뭐 사실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우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 4%가 진짜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아예. 걱정이긴 하지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4%만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코코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이에다가 이제 내가 고민이 있으면, 내 문제점이 있으면 적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고민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민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나이님은 알다시피 되게 정말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약간 플랜 A, B, C까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제 일이 안 될 수 없게끔 하는 편인데,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걱정을 많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거 혹시 정리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좀 안 한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리해 보면은 되게 좋고, 이게 고민이 진짜 고민거리인지를 한번 종이 정리하면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